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의 건축물 중 가장 웅장한 건물인 경복궁을 살펴볼 거예요. 조선의 시간을 함께 해온 경복궁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경복궁으로 출발해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임금님이 계시던 궁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중 경복궁이 가장 먼저 지어졌고 뒤이어 창덕궁과 창경궁이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후에 경희궁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경복궁은 조선 초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1553년 명종 때 일어난 화재로 경복궁 일부가 불탔다가 다시 지어졌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 270여 년 동안 방치되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경복궁은 조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복궁은 조선 왕실과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선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이 지은 이름이에요. 앞에서 정도전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였다고 배웠죠? 그래서 경복궁의 이름을 지을 때도 유교 경전인 시경에 나와 있는 말을 따라 지었어요. 정도전은 경복궁의 이름뿐 아니라 경복궁 내에 있는 여러 건물의 이름도 지었는데 모두 유교 경전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조선이 성리학을 무척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경복궁의 정문인 강화문이에요. 처음 이 문이 세워질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 세종 때 강화문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오늘까지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화문 앞에는 넓은 강장이 펼쳐져 있고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옛날에는 이 앞에 시장과 육조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테니 말과 가마가 쌩쌩 달리는 자동차로 바뀌었을 뿐 강화문 앞의 풍경은 옛날의 활기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네요. 강화문은 둥근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이 3개가 있고 위에는 2층으로 된 문루가 있죠? 3개의 문 중 가운데 큰 문은 왕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고 양옆에 2문은 신하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망을 볼 수 있도록 문루를 설치한 거예요. 문 옆을 보니 상상의 동물인 해태 2마리가 어흥 하는 표정으로 서 있죠? 해태는 화재를 막는 힘을 가진 동물이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화재를 막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록 비는 마음에서 궁궐의 정문 앞에 해태를 놓아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강화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화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고 홍례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한양을 건설할 때 유교의 예법인 주례에 따라 만들었다고 했죠? 경복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례에 따라 삼문삼조를 기본 배치로 했어요. 경복궁 배치도를 보세요. 3개의 문이 있고 3개의 건물이 있죠? 이것이 삼문삼조예요. 강화문에서 왕이 진무를 보는 근정전까지 3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는 게 삼문이죠. 삼문을 지나서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죠. 3개의 구역은 외조, 치조, 연조라고 하는데 외조는 공식적인 국가 행세를 치르는 공간이고 치조는 왕과 신하가 정치를 하는 공간이고 연조는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러니 홍례문을 지나면 또 문이 있겠죠.
맞아요. 이 문은 근전전 앞에 있는 근정문이에요. 홍내문을 지나 근정문에 가기 전에 작은 냇물과 다리가 있네요. 이 냇물의 이름은 금천이에요. 지금 금천에는 물은 흐르진 않지만 영재교라는 불리는 돌다리가 놓여 있어요. 금천과 다리를 놓은 이유는 왕을 만나기 전에 물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서 몸과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재교 옆에 보니 돌로 만든 동물이 다리 아래를 쳐다보고 있네요. 어떤 동물일까요? 몸은 개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한 동물의 이마에 뿔이 있네요.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인 철록이라고 해요. 저기 철록이 또 한 마리 있네요. 그런데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철록이 더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리를 건너가서 반대편을 보니 우와, 여기도 철록이 있어요. 양쪽에 2마리씩 있으니까 모두 4마리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생긴 게 모두 달라요. 전부 다리 아래를 보고 있지만 이 철록은 혀를 쏙 내밀고 있네요. 목말라, 나도 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넌 이제 혼났다. 용용? 야구르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저 철록은 다리 아래에 뭔가 떨어뜨린 것처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철록은 아주 착한 짐승으로 왕의 은혜가 온 천지에 퍼지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철록을 경복궁에 둔 것은 아마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철록이 개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가 정치를 잘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요. 신하들이 바쁘게 궁궐에 들어오다가도 이 익살맞은 철록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재교를 지났으니 근정문을 통해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정전 마당인 조정에 들어서면 2줄로 늘어선 풍계석이 있어요. 풍계석은 왕이 앉는 어자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글을 다루는 문관인 동반이, 서쪽에는 무기를 다루는 무관인 서반이 서도록 했어요. 조선의 역사에서는 양반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풍계석의 숫자를 살펴보니 어자에 가까이 있는 풍계석일수록 새겨진 숫자가 작고 멀어질수록 크죠. 풍계가 높은 신하일수록 임금님과 가까이 섰을 것이고, 풍계가 낮은 신하는 임금님과 멀리 섰을 테니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풍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조정 바닥을 보세요. 울퉁불퉁하죠? 박석이라고 하는 이 돌은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햇빛이 반사돼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했어요. 또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잘 살펴 걸으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박석에는 둥근 고리가 박혀 있네요. 이 박석을 드러내면 짠! 하고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고리는 천막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고리예요. 근정전에서 연회를 열 때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는데, 근정전 바닥은 돌로 되어 있어서 기둥을 깊게 박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천막을 친 후 기둥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박석에 고리를 달아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죠? 이 건물이 근정전이에요. 부지런히 백성을 위한 정치에 힘쓰라는 뜻이 담겨있는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결혼, 외국에서 온 사진 접대, 연회 등의 큰 행사와 아침 조회를 치르던 곳이에요. 그러니 멋지고 웅장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2층으로 된 월대에 지어진 모습이 무척 근엄해 보이네요. 월대는 상월대와
하월대로 되어 있는데 난간 곳곳에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는지 올라가 볼까요? 이 돌의 이름은 답도로 봉황이 새겨져 있네요. 모든 새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길은 왕이 다닌 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답도는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로 가마를 맨 사람들이 답도 옆 계단으로 지나면 왕이 탄 가마는 답도 위를 지나는 거예요. 여기 월대에는 해태와 닮은 동물인 서수 가족이 조각되어 있네요. 두 마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을 뒤로 꺾고 있네요. 그리고 새끼 서수가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우와, 여기 있는 새끼 서수는 엄마 등 위로 기어 올라가려나 봐요. 이 모습이 참 귀엽네요. 이렇게 함께 있는 서수 가족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궁궐 아니라 엄숙한 것들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난스러운 동물도 있네요. 아침 조회가 지루했던 관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에 큰 행사를 하는 근정전에 나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쁜 귀신을 막는 12지신과 오방신이 근정전을 지키도록 했어요. 먼저 방위와 시각을 나타내는 12동물인 12지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에 말이 있네요. 여기에는 원숭이, 여기에는 닭, 머리에 벼슬이 있는 걸 보니 이건 수탉이네요. 쥐도 있고 소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런데 용과 개, 돼지가 없어요. 월대를 아무리 빙빙 돌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용은 왕을 상징하고 개와 돼지는 천한 동물이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제 동, 서, 남, 북 네 방해를 지키는 사방신과 중앙을 지키는 황룡으로 이루어진 오방신을 찾아볼까요? 서쪽에는 서쪽 지킴이 백호, 동쪽에는 동쪽 지킴이 청룡, 북쪽에는 북쪽 지킴이 현모, 남쪽에는 남쪽 지킴이 주작이 있네요. 짜잔! 여기 근정전한 천장이 있어요. 12지 선상에도 용이 없었죠? 중앙에 있는 신인이 용을 따로 조각하지 않고 중앙 높은 곳에 그려 넣었나 봐요. 번쩍번쩍 금빛을 가진 두 마리의 용이 아래를 굽어보고 있네요. 마치 용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여기서 용의 발톱을 세어보세요. 7개죠? 조선은 명나라를 황제로 받드는 왕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용을 그릴 때도 황제를 나타내는 7개의 발톱에 7조룡이 아닌 4개 발톱에 4조룡을 그려야 했어요. 그러니 경복궁에는 원래 4조룡이 달려 있었겠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수리하면서 7조룡으로 바꾸었어요. 황제의 나라처럼 당당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용을 통해서 나타낸 것 같죠? 나쁜 귀신을 막는 장치는 지붕이 처마위도 있어요. 처마위를 보면 양옆 부분에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이죠? 맨 안쪽에 있는 용머리 모양의 기하를 빼면 7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들은 잡상이라고 불러요. 잡상은 중국 소설인 서유기의 주인공들을 본떠 만든 것으로 당나라 채종이 매일 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자 신하들에게 방문을 지키게 한 것이 유래가 되어 만들게 된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잡상이 삼장법사이니 손오공, 저팔계, 사후 정도 있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쁜 귀신과 싸우는 손오공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떤가요?
만약 잡상이 없이 지붕을 만들었다면 보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잡상은 다른 말로 어처구니라고도 해요. 이만큼 잡상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처마 밑을 보니 그물이 쳐 있네요. 저 그물은 왜 쳐져 있을까요? 궁궐의 처마에 새가 집을 짓게 되면 새똥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데다가 새를 잡아먹으러 공간에 뱀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궁궐의 처마에 새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붓이라고 불리는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여기 근정전압 월대에 물이 담긴 둥그런 물동이가 있네요. 이 물동이의 이름은 드무인데 왜 물을 담아두었을까요? 어렵다면 힌트를 줄게요. 나무로 된 건물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불이에요. 궁궐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이 나면 쉽게 타버려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도록 불귀신을 쫓기에 만든 거예요. 불귀신의 모습은 아주 험상궂고 무섭게 생겨서 불귀신이 불을 지르려고 왔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하려고 드무에 물을 담은 거래요. 얼마나 얼굴이 무섭게 생겼으면 자기 얼굴을 보고 도망을 갈까요? 이제 근정전 안쪽을 살펴볼게요. 1억 5학도가 그려진 병풍이 있고 왕이 앉는 의자인 어자가 있네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1월 5학도 또는 1월 5봉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와 달은 왕과 왕비, 5개의 산은 왕이 다스리는 국토를 상징하고 붉은 소나무가 곱게 뻗어 있는 것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절개가 있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산 아래 치는 파도는 바다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임금의 통치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림 한 폭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제 사정문을 지나 사정전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치조 공간으로 왕이 신하들과 업무를 보는 공간이에요. 왕은 사정전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보고를 읽고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지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사정은 생각하고 정치하라는 뜻으로 정도전은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라고 하며 사정전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학식이 깊은 신하들과 경연을 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던 곳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정도전의 말처럼 늘 생각하며 살고 있죠? 사정전 옆에는 마치 사정전을 보필하려고 세운 듯한 두 건물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건물은 만춘전, 서쪽에 있는 건물은 천추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사정전 안에는 온돌이 없는데 만춘전과 천추전에는 온돌이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왕은 신하들과 논의를 하거나 간단한 회의를 할 때 주로 만춘전과 천추전에서 일을 했으니 신하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게 아닐까요? 산문 3조의 마지막인 연조 공간은 왕과 왕비,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침전 또는 내전이라고 불려요. 대표적인 건물로는 왕의 생활 공간인 강연전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이 있어요. 먼저 강연전을 볼게요. 강연전은 왕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강연전이란 이름 또한 왕이 편안하게 쉬며 몸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강연전 지붕 위를 보세요. 근정전이나 사정전에 있는 용마루가 없네요. 기아를 얹은 지붕 위에 가로로 길게 모양을 낸 것이 용마루예요. 용마루에는 용이 깃들어 있는데 왕이 곧 용을 상징하니 한 지붕 아래 2마리 용을 둘 수 없다 해서 용마루를 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비와 함께 머무는 교태전에도 용마루를 얹지 않았어요.
강령전에는 용마를 위해 또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가구예요. 가구는 왕을 위협하는 사람이 숨을 수도 있고 가구 자체가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구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을 보니 나라에서 제일 높은 신분의 왕이라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 왕이 휴식을 취할 때에도 갑작스런 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왕을 보호할 사람을 옆에 둬야 되겠죠? 이뿐 아니라 왕이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왕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도 여러 사람이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강령전은 아주 넓게 지었어요. 왕의 침소인 강령전을 지나 교태전을 들어가려면 양이문을 지나야 해요. 양이문 양옆을 보니 천세, 만세, 만수무강이라는 글자 무늬가 새겨진 멋진 기둥이 있죠. 문을 장식하는 기둥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강령전의 굴뚝이에요. 서양의 책에서 보던 굴뚝은 벽난로에 불을 뗄 때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지배의 지붕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강령전의 굴뚝은 강령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양의 벽난로는 굴뚝 가까이 있어서 열과 연기가 빠르게 빠져나가 난로 주위만 따뜻하게 해줘요. 반면 굴뚝을 건물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온돌은 난방이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굴뚝이 건물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름에 집이 쉽게 더러워지지만 굴뚝을 멀리 두면 건물에 그름이 묻지 않아요. 더구나 궁궐의 온돌은 스스로 불을 피웠기 때문에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온돌 밑에 구들이 있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과 연기가 구들로 들어가서 움푹 파인 개자리에 머물게 돼요. 열과 연기가 개자리에서 오래 붙잡혀 있으면 그만큼 열기가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온돌이 따뜻해지겠죠? 이렇게 열과 연기를 머물 수 있도록 해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온돌의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 구들이 길면 오랫동안 열과 연기를 붙잡아둬서 방 안도 따뜻해지고 연기도 바로 빠져나가지 않게 돼요. 게다가 궁궐에서는 스스로 불을 폈기 때문에 굴뚝으로 전혀 연기가 나가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 조상들의 온돌 기술력 어때요? 대단하죠? 양이문을 지나면 교태전이 나와요. 교태전이란 이름에는 왕과 왕비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곳 역시 왕이 쉴 수 있는 곳이니 지붕에 용마루를 얹지 않았죠? 교태전에서 가장 멋진 공간은 아미센이에요. 근정전 서쪽에 있는 경회로 연못을 만들 때 퍼낸 흙을 사용해서 4개의 꼭 계단을 쌓아 만들었어요. 중국의 아름다운 산인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만큼 꽃동산이 무척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아미산에는 교태전의 굴뚝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붉은 벽돌을 육각형 기둥으로 쌓은 후 각 면에는 혜태, 박지, 불가사리 등 장수와 부귀를 비는 조각과 화재를 막는 조각을 새겨두었어요. 조선시대의 왕비는 한번 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 궁궐 깊은 곳에서만 생활하려면 많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교태전 뒤에 꽃동산을 만든 건데 밖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도 아름다운 꽃동산을 볼 수 있으니 왕비의 마음이 한결 시원해졌을 것 같죠? 여기는 자경전이에요.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아들인 고종을 왕위에 오르도록 큰 역할을 한 조대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길게 쭉 뻗어 있는 건물 모양이 왕실의 큰 어른을 대하는 예의와 기품을 느끼게 해주네요. 자경전 뒤로 돌아가면 자경전 십장생 굴뚝이 있어요.
십장생이란 변치 않고 오래오래 있는 10가지 것들로 해, 돌, 물,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해요. 조대비가 건강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왕실이 번창하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십장생을 새겨 넣은 것이죠. 이 밖에도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불가사리가 있네요. 불가사리는 불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상상의 동물이에요. 불가사리를 새긴 이유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굴뚝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자 새긴 거예요. 불가사리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마다 모두 불가사리를 다르게 그렸다고 해요. 여기에 새겨진 불가사리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불가사리 같나요? 이렇게 살펴보니 자경전 굴뚝이 정말 멋지죠. 자경전은 교태전처럼 아미산 꽃계단을 만들 여건이 안 돼서 굴뚝과 꽃담으로 정원을 대신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경전은 집보다 담과 굴뚝이 아름답다고 표현되기도 해요. 이제 꽃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볼까요? 이것이 자경전 꽃담이에요. 꽃담에 만자무늬, 거북등무늬, 능화꽃 무늬가 새겨져 있고 중간중간에 수, 보, 강, 영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매화, 국화, 대나무, 모란, 연꽃, 복숭아, 석류, 난초가 네모난 액자에 넣어진 것 같이 새겨져 있어요. 이 한자들과 무늬에는 대비가 오래오래 복을 받고 사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이 속에 담긴 마음이 꽃담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볼 곳은 경복궁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근사한 건물인 경회로예요. 경회로에서 경회는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서로 만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이곳은 사신이나 공신을 대접하거나 국가의 연회를 열었던 곳이에요. 경회로는 근정전, 종묘 정전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목조 건물로 꼽힐 만큼 건물의 규모가 커서 1200명이 모였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조선시대에는 신분 구별이 엄격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건물도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전당, 합, 각, 제 등 건물 끝에 붙는 이름이 달랐어요. 전은 주로 왕이나 왕비가 머무는 공간에, 당은 왕의 아들인 대군이나 공주가 머무는 공간에, 당이나 전의 부속 건물에는 합이나 각을 붙였어요. 또 왕실 가족의 휴식 공간에는 제를, 연회나 휴식을 위한 이중 누각에는 룰을 붙였어요. 그러니 경회루는 이중 누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경회루 누마루를 바치는 돌기둥이에요. 조선 성종 때 경회루를 새로 지으면서 돌기둥에 꽃과 용을 새겨 넣었는데 이것이 잔잔한 수면에 비쳐서 마치 용과 꽃이 어루소 헤엄치는 것 같은 멋진 장면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는 경회루의 누마루예요. 누마루는 높이를 다르게 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이렇게 분합문을 설치했어요.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분합문을 모두 열어서 3개의 구역을 모두 사용했지만 작은 행사를 치를 때에는 분합문을 모두 닫고 작은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요.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슬기로움이 담겨있는 공간이죠. 경회루에서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고 보는 한양은 정말 아름다웠겠죠. 이런 곳에서 연산군은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기생을 뽑아다가 놀기를 즐겼는데 그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왕이 사치스럽게 노니 삶이 괴로워진 백성들은 흥청에다가 저렇게 놀기만 하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는 말을 덧붙여 흥청망청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사치를 일삼으며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쓸 때 흥청망청 쓴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은 연산군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사정전 서쪽에 있는 수정전은 세종대왕 때 지은 집현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했죠? 그때 집현전도 불타버리고 고종 때 수정전으로 다시 지어진 거예요. 지금 살펴볼 곳은 경복궁의 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건천궁이에요. 건천궁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명성황후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지은 궁궐로 궁궐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궁궐이 있는 것이죠.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조선은 안동깁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왕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철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정해야겠죠. 이때 야심이 많았던 흥선대원군은 기회를 엿보다 왕위 계승권에 지명권을 쥐고 있던 조대비로부터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후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이 되었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정치를 했어요.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고자 안동김씨를 몰아내고 세금을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한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은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경복궁 중건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 공사에도 참여해야 했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못마땅히 하는 유학자들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어른이 된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흥선대원군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겠죠. 이런 이유로 경복궁 북쪽 끝에 건천궁을 건설한 거예요. 결국 1873년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내놓고 물러나야만 했고 고종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직접 정치를 맡게 되었어요. 이런 사연을 안고 지어진 건천궁은 화려함보다는 양반집의 소박함과 단정함이 더 돋보이는 궁궐이에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고종의 마음이 건물에 들어있는 것 같죠? 그러나 건천궁에서 고종이 지낸 나날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건천궁 공령함에서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일본은 조선을 일제 식민지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명성황후는 일본의 힘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 이 모습이 일본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일본이 자객을 보내 시해한 것이에요. 이를 울미사변이라고 해요. 울미사변 때 시해된 명성황후의 시신은 건천궁의 뒷산인 녹산에서 불태워졌고 지금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곳은 건천궁의 정원인 황원정으로 창덕궁의 부용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못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연꽃이 활짝 핀 향원지와 작은 정자인 향원정의 소담한 모습이 경애로워하는 다른 향기를 선물하는 것 같네요. 고종도 향원정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연못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겠죠? 이번에 우리가 둘러볼 곳은 중국풍으로 지어진 건물인 지복제예요. 경복궁 안에서 가장 특이한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이지요. 저쪽 건물이 보이나요? 사각으로 된 틀 안에 유리가 끼워져 있는 유리창이죠. 저 건물이 지복제예요.
고종의 서재로 만들어진 지복제는 서쪽에는 파루정이, 동쪽에는 협길 땅이 유리창이 있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물은 모두 문이 창호지로 발라져 있었는데 유리창이 있는 것을 보니 당시로서는 신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종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는 서양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문화적으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건물도 전통 한옥에서 서양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어머? 신식 건물인 지복제에 월대와 답도가 있어요. 궁궐의 격이 높은 건물에만 있었던 월대와 답도가 있는 것을 보니 요즘 말로는 퓨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복제의 답도를 보니 근정전 답도에 새겨진 봉황이 아닌 용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나라에서는 답도에 용을 새길 수 있었고 왕의 나라에서는 답도에 봉황을 새기는 것이 당시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나라였던 중국에서만 답도에 용을 새길 수 있었고 왕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답도에 봉황을 새긴 것이죠. 그런데 고종이 이제는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어요. 이에 맞춰 답도의 장식도 용으로 새긴 것이죠. 비록 외세의 침략에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는 조선이었지만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애를 썼던 고종의 흔적이 느껴지나요? 옛날 경복궁 지도를 보면 무척 넓었는데 오늘 우리가 둘러본 경복궁에는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기 위해 조선을 대표하는 법궁인 경복궁 일부를 헐어내어 조선 총독부를 세웠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경복궁을 훼손시켰어요. 아마 경복궁을 완전히 허물고 싶었지만 우리 민족이 크게 저항할 것 같아서 한 번에 허물지 못했을 거예요. 대신 궁궐 안의 건물을 해체시킨 후 일본의 개인집이나 사당, 사찰을 짓는 건축자재로 팔아넘기면서 조직적으로 훼손시킨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은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경복궁의 건물을 복원하는 일은 앞으로도 더 10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10년 후의 경복궁은 지금보다 더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복원된 경복궁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죠? 지금까지 경복궁을 둘러보며 조선의 아름다운 건축과 아픈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는 궁궐을 보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적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